안녕하십니까. 오늘 촬영 일자가 7월 18일인데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방문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1일부터 이제 16일 헬싱키에서 푸틴과 미러 정상회담 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영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아니고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뭐 아주 야단 법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트럼프가 지금 무엇인가를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언론인들 중에서도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배반했다 또는 뭐 배신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정을 보면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29나라가 그 나토 회원국으로 있는데, 거기서 그 나토 정상회담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자마자 영국으로 가서 15일까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레사 메이 영국 수상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등과 이제 정상 외교를 했죠. 그리고 7월 16일 날 오후 2시 10분부터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시간은 1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푸틴이 한 30몇 분 지각을 한 모양이에요. 트럼프가 푸틴이 지각했으니까 자기는 더 늦게 나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기싸움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1시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70분이 지난 2시 10분부터 했고, 시간은 상당히 그 길었던 거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 쟁점이 무엇이냐면은 미국의 그 주류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대단히 많이 비판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동맹국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너무 냉랭하게 대했다. 전통적인 동맹국에 대해서는 아주 좀 이렇게 그 말도 험악하게 하고 심지어 적이라고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적국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호적으로 대했다. 그러니까 동맹국은 못 살게 굴고 적국은 친하게 했다라는, 그것이 지금 미국 주류 언론이라든가 미국의 주류 정치가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을 보고서 방위비를 2배씩 올리라고 이제 강요를 했습니다. 모두 2배씩 올려야 될 거다. 그런데 나토 국가들은 2% 넘는 나라가 몇 개 있고, 대부분이 2% 미만, 뭐 1%대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4.2%, GDP의 4.2%를 쓰죠. 나토 국방비 전체에 뭐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미국 국방비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미국이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어떤 아주 시급한, 그러니까 곧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제는 없는 여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수상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꾸짖는 듯이, 왜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가 그 적국인데 왜 적국에 도움 주는 그런 딜을 하느냐라고 이제 뭐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독일이 가스를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은 러시아로부터 이제 가스를 계속 수입을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그 딜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이제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로 되는데 왜 러시아 거를 사오느냐 하고 이제 뭐라고 그런 것이죠. 지금 그 나토 국가들이 29나라인데 여러분 이렇게 사진 볼 수 있을 겁니다. 29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들을 좀 다그쳤습니다. 너네들은 뭐하냐? 모든 것을 전부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안보도 미국이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해갖고 상당히 다그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나토 국가들은 미국의 경쟁자고, 뭐 영어로는 foe라는 말까지 썼죠. 적국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의 그 전통적인 분석가들은 대단히 그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 보고 적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독일을 그 지정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만화를 하나 보실 텐데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 러시안 콜루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콜루전이라는 것은 협잡, 뭐 타협, 뭐 이런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이 꿍꿍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랑 꿍꿍이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화 제목이 진짜 러시아와의 그 꿍꿍이 뭐 협잡 해가지고 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이렇게 뽀뽀를 하는 그림이네요. 근데 이제 기름을 러시아로부터 사오는 그 만화인데 트럼프한테 나토 빌, 그러니까 나토 방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트럼프 보고 내라는 그런 만화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사람들 상당 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국이 유럽을 지켜주느냐? 유럽은 부자이고 그리고 자기 능력이 다 있는데 왜 미국이 아직도 유럽을 지켜주느냐?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랑 오히려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많은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아직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가 푸틴하고 조금 사이좋게 지내는 듯 했다고 미국 국민들 상당 부분이 뭐 노발대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실 텐데 이것은 그 GDP에 대비해서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이제 국방비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이제 2016년 자료입니다. 미국 국방비는 미국의 GDP 중에서 3.62% 그러니까 거의 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2.46 여기 있는 그 표는 전부 다 이제 나토에 속하는 나라들이에요. 2.46% 그리고 폴란드가 2.18 에스토니아 2.04 영국이 2.07 요 나라들만이 2%가 넘습니다. 프랑스는 1.8 터키 1.69 독일은 1.18 그러니까 상당히 국방비를 적게 쓰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1% 이태리는 0.95%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요 같은 기준으로 2.6%를 국방비로 썼고 GDP 중에서 그리고 세계 전체가 번 돈 중에서 2.2% 정도를 지금 국방비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유럽 국가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미국은 6,640억 불을 이제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 다 합쳐봤자 2,540억. 그러니까 미국은 6,640억, 유럽은 2,540억이니까 미국 혼자 쓰는 것이 나머지 28나라가 다 쓰는 거에 2.5배, 3배쯤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영국만이 한 600억 달러 쓰는 것으로서 의미 있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거의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유럽을 왜 미국이 이렇게 다 지켜줘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이 많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동맹국들을 윽박질렀다라는 것이 이제 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죠. 왜 동맹국들을 윽박지르느냐 친구들을. 그래갖고 미국 상원에서는 우리는 나토를 지지한다 해가지고 그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92대 7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나토를 지지한다는 결의안이 나갔죠. 민주당, 공화당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그 반대한다는 뭐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이틀 동안의 회의를 마치고 영국을 방문해가지고 영국의 테레사 메이 수상하고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여기서 트럼프의 주장은 유럽에서 완전히 탈퇴를 하라. 그렇지 않아도 브렉시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아직도 영국 사람 중에서는 그 유럽 연합에 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강요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좋은 이상이겠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유럽연합에 그냥 남아 있을 경우에 미국과 영국은 그 경제 거래를 하는데
영국한테 좀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경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 영국은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이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이제 여러 번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영국에 우리 그 나라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많이 보도됐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 수많은 그 영국 사람들이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 네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반대 데모를 했는데 반대 데모한 그 다음 날에 영국 사람들 상당수가 수천 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모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지하는 데모가 훨씬 더 힘들죠. 반대하는 데모는 사람 모으기가 힘들지만은 지지하는 데모는 사람 모으기가 힘든데 하여간 그 영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국은 거의 본능적으로 미국하고 친한 나라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문제인데 러시아와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얘기해야 될 거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 존 볼턴도 이제 미리 푸틴을 만나가지고 그 사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사안들이라는 것들이 국제 사안이 아니라 지금 조금 좀 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아주 골치 아픈 사안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당선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개입을 했기 때문에 힐러리가 떨어지고 트럼프가 당선된 거냐 이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 그 미국 민주당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라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근데 해킹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 며칠 전에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에서 미국 법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그래서 12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러시아 스파이들을. 그래서 이것이 그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그랬는데 트럼프는 가서 그런 문제들에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그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어느 나라든지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남의 나라 대통령이 전하는 건 다 듣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독일의 그 앙겔라 메르켈 수상의 그 휴대전화를 전부 다 도청을 다 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독일이 항의를 했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를 한 적도 있는데 얼마 있다가 독일이 미국 거를 도청한다라는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나라든지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하는 것인데 그래서 미국의 그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공화당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힐러리가 당선됐다면은 소련이 미국에 그 개입을 했든 안 했든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워낙 싫어하는 언론이 싫어하는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 소련이 개입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늘상 있는 일이고 어느 나라나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이라는 것은 바로 뭐 시리아 문제라든가 또는 뭐 북한 핵을 러시아 보고 좀 도와달라고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그런 외에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가 크리미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눈 감아주는 듯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소련이라는 러시아라는 적국이 나쁜 짓을 한 것을 이렇게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미국 언론이 지금 야단 법석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언론이 이제 시비 거는 거 몇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그 공화당 중진들이 트럼프가 푸틴을 옹호했다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폴 라이언이라고 지금 미국의 하원 의장이죠. 이 사람은 이제 곧 은퇴합니다. 나이가 젊은데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은퇴를 하는데 아마도 트럼프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은퇴하는 것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The president must appreciate that Russia is not our ally.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통령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맹국처럼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그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항상 비난하는 또 공화당 상원의회 대표가 존 맥케인, 뭐 이 사람은 아주 뭐 관록이 있는 미국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은 더 아주 처절하게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Today's press conference, 그 회담을 하고서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한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은 in 헬싱키에서 was one of the most disgraceful performances by an American president in memory. 자기가 기억하기에 미국 대통령이 했던 어떠한 그 기자회견보다도 불명예스러운 기자회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러시아를 두둔하느냐는 그런 얘기죠. 폴 라이언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맥케인 상원의원은 오늘 있었던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은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이제 중앙정보국장을 4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앙정보국장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물러났죠. 존 오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쓴 말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이제 비난을 세게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s press conference performance in Helsinki rises to and exceed the threshold of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그 헬싱키 기자회견장에서 보인 행동은 중범죄 또는 비행에 해당된다. 비행, 이게 나쁜 일이라는 뜻입니다. It was nothing short of treasonous. 이것은 거의 반역죄에 해당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앙정보국장이 트럼프가, 물론 이제 이 중앙정보국장은 트럼프 사람은 아니고 오바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트럼프가 이번에 보여준 행동은 중범죄, 비행이며 반역의 다름 아니다. 트럼프의 언급은 정신박약이며 트럼프는 푸틴의 주머니 속에서 놀았다라고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한 일은 거의 그 국가 반역적이다. 트럼프는 저 사람을 반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 일을 믿느냐 그랬을 때 트럼프가 거기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소련하고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는데 그 개입한 것을 미국 정보기관이 찾아냈는데 그 정보기관이 찾아낸 것은 다 그 당신이 대통령인데 믿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신 있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정적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중앙정보국장 이 사람이 오바마 또는 힐러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아마도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여론조사 중에 보니까 국민들의 55%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다룬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37%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사람들 중에서는 72%가 잘한 것이다. 그리고 14%, 민주당에서는 14%만이 잘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런 그 국가 안보 또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여론조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로는 그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거는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국가 안보 문제는 대통령이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야 할 때가 있는 그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여론조사를 해봤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을 미국이 옛날처럼 동맹으로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렇지 않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옛날처럼 적대국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견해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오늘 그런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그 미요시에이모 교수, 뭐 우리가 아주 제일 흔히 인용하는 교수인데 미요시에이모 교수하고 그 월트라는 교수 두 분이 2016년 7호로 8호로 그 1년에 6번 나오니까 이제 7, 8호로입니다. 2016년 포린 어페어스 7, 8월 호에다가 그 기고한 논문이 있는데 그 기고한 논문에 주장한 것이 이제 미국은 독일에서 손을 떼라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미국은 독일에서 손을 떼라. 왜 아직도 미국이 독일을 도와주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논리로서 이제 미군이 땅에 올라가서 도와주는 것을 온쇼 밸런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미군이 주둔하는 곳마다 반미 데모가 아주 심하게 나고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이 주둔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건을 일으킬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도덕군자가 아닌 이상. 그래서 왜 나와도 되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그 비판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느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철수해서 미국으로 오자는 아니고 바다로 나와서 독일을 지켜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육군은 지상군은 나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미요시에이모 교수가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 근거로서 미국 국민의 57%가 이제 미국은 남의 나라 일은 고만 도와주고 그리고 미국의 일을 중점을 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한 여론조사하고 미요시에이모 교수가 말한 미국 국민의 57%는 미국이 다른 나라 도와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건 조금 이제 다르죠. 그래서 그 주동미군을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또 재밌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을 건드릴 만큼 강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 강경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러시아 같은 그런 그 침략 국가 나쁜 나라를 트럼프가 너무 말랑말랑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요시에이모 교수는 러시아는 독일을 건드릴 만큼 강하지 못하고 독일은 러시아에게 정복당할 만큼 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은 철수해도 된다. 그리고 미요시에이모 교수는 한번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미국이 국가 안보를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막 미국한테 대들고 뭐 미국을 욕하고 그러죠. 그럴 때 프랑스가 막 미국을 욕하니까 미요시에이모 교수가 독일의 목을 풀어주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목을 풀어주면은 프랑스가 미국한테 그런 식으로 덤벼들지는 못할 거다는 그 얘기죠. 독일하고 뭐 균형을 뭐 맞짱을 떠야 되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외교정책 분석 이론가 중에 월터 러셀 미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제대로 된 그런 그 분석을 제공한 글을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렸더라고요. 제목이 Is Helsinki Trump's Iran Deal. 그 이란 딜이라는 거는 오바마가 했다가 이제 실패했다고 이렇게 야단 맞는 것이죠. 헬싱키에서 트럼프가 이 푸틴 대통령하고 뭐 잘 지내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은 마치 오바마의 그 이란 딜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은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미국의 동맹국들, 중동에 있는 동맹국들을 조금 소원하게 하면서 이란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란이 아주 골치 아픈 나라니까 이 나라랑 잘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그게 바로 이란 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통적인 중동의 우방국인 뭐 이집트라든가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랑 잘 지내려고 노력함으로써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나토 국가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비유를 이제 했는데, 그 뭐 아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오바마하고 트럼프가 그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 둘이 전부 미국에 있는 기성 세력에 대해서 반감을 무지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정치가라든가 또는 이제 그 언론이라든가가 이제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이 기성 세력인데 이 기성 세력을 영어로 그냥 그 딥 스테이트, 그러니까 속에 밑에 깔려 있는 국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뒤에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딥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그냥 속어로 블러업이라고 쓴답니다. BLOB. 블러업이라는 이 세력을 오바마나 트럼프가 전부 다 경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특히 이제 트럼프는 자신에게 특이한 인생사, 트럼프는 인생사가 보통 정치가들하고 다르죠.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성격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 정치, 그러니까 글로벌 폴리틱스의 역사적인 변혁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친구, 소련은 적 그랬는데 트럼프가 보기에 나토도 친구가 아니고 소련도 그렇게 센 적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토는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데 돈도 안 들고서 국가안보를 보장받고 있는데 이것을 겁주는 방법이 러시아를 풀어주는 것이죠. 이제 러시아랑 적국이면은 유럽 나라들이 미국이 러시아랑 적국이니까 러시아를 미국이 막아주는 거가 되죠. 그런데 미국하고 잘 지내는데 러시아는 공격적이면은 나토 국가들이 자기 힘으로 러시아를 막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트릭을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한테는 왜 나쁜 나라인 러시아 물건을 사줌으로써 러시아를 유리하게 하느냐라고 이제 소리를 쳤는데 그러고 가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잘 지내는 것처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으로써 유럽 국가들을 이제 긴장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트럼프의 전략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유럽 나라를 지금 미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을 서구적 가치를 지키기에는 무기력하며 유럽에는 지금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리버럴하죠. 훨씬 더 리버럴하고 그리고 유럽은 이제 훨씬 더 뭐 좋게 말하면은 뭐 인도주의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뭐 이슬람이 인구가 10%가 넘었다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트럼프는 유럽은 이미 서구적인 가치, 웨스턴 밸류라고 그럽니다. 서구적인 가치를 지키기에는 무기력하며 뭐 더 이상 기력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관료적인 권력을 무자비하게 추구하는 집단으로 본다. 그러니까 뷰로크라틱 파워, 그러니까 힘만을 추구하는데 그 서구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슬람의 과도한 유입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주류 언론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트럼프가 보는 유럽은 다르다는 그런 얘기죠. 트럼프는 과다한 이슬람의 유입은 서구 사회의 사회적 일체감을 위협하고 있으며 독일의 힘에 분노하고 탈기독교, 탈민족주의적 가치가 유럽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유럽이 그 전통적인 옛날 유럽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뭐 우려하고 분노까지 하고 있죠. 탈기독교적, 탈민족주의적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우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책 한 권 보여드릴 텐데 다글래스 뮤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The Strange Death of Europe, 유럽이 이상하게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유럽은 우리 뭐 유럽을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옛날 유럽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 프랑스를 걸어가는데도 막 무서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책의 부제가 Immigration, Identity, Islam. 너무 그 외부 이슬람 이민이 많고 그래서 유럽의 정체성이 지금 깨지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이 이제 거기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제가 오늘 또 책을 한두 권 소개할 텐데 저는 그 트럼프의 전략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데 트럼프가 비난받는 것은 아니고 트럼프의 정책이 뭐 밑도 끝도 없이 좀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상당한 그 이론가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다 받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책도 제가 이제 드문드문 소개를 했는데 트럼프 현상과 미국 외교 정책의 미래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아주 그 깔끔하게 미국은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 적어 왔는데 요 책에 그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제안이 있는데, 첫째, 세계가 다극 세계가 됐다는 사실을 미국은 인정을 해라. 그리고 세계화라든가 또는 자유화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미국의 패권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라. 미국이 지금까지 패권은 그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를 이제 지배를 한 것이죠. 또 세계화 이런 걸 통해서 무역을 하나로 만들고 지구로 하나의 경제 단위로 만들어서 미국이 세계를 주도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내셔널리스트죠. 글로벌리스트라기보다도. 그 두 번째, 국내 복지를 극대화시키는 외교 정책을 추구하라. 모든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 국민들이 잘 사는 것에 귀결되는 것이라야 한다. 트럼프가 그거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하고는 콜드 피스, 냉랭한 평화를 추구하라. Seek a cold peace with Russia rather than the second Cold War.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두 번째 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보통 사람들이 러시아를 막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냉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러시아하고서는 콜드 피스, 비록 냉랭하지만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이 책은 뭐 밀스하고 로즈필드라는 그 미국 교수들이 쓴 책인데, 이게 트럼프 현상을 분석하면서 트럼프 보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조언한 책이죠. 러시아와는 제2의 냉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냉랭한 평화라도 유지하라. 그 이유는 러시아는 비록 지금 많이 약화됐지만은 핵무기를 미국만큼이나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무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뭐 중국을 어떻게 알아, 일본을 어떻게 알아는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 유럽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아홉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럽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든 그냥 놔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든지 그냥 놔둬야 한다. 그것이 비록 유럽연합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놔둬라. 그 이유가 유럽은 미국한테 정말로 동맹국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미국이 영국하고 전쟁에서 독립했죠. 그리고 미국은 독일하고 두 번이나 전쟁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는 아주 전통적인 반미 국가입니다. 바로 이런 그 아주 초현실적인 그런 주장을 이 책에서 했는데, 트럼프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 상당 부분이 러시아하고 제2의 냉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제2의 냉전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생각하게 된 그 결정적인 배경은, 제가 이 책을 한 3년 전쯤에 읽었는데, 책 제목이 인플로전이라는 것은 속에서 내파입니다. 내파. 우리가 이제 건물 부실 때 그 다이너마이트 잘 놓고 하면은 뻥 터지면서 건물이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인플로전인데, 러시아가 바로 그렇게 되는 나라다라고 썼습니다. The end of Russia. 이제 러시아는 끝나고 있고, and what it means for America. 그것은 미국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냐 해가지고 2013년에 일란 버만이라는 그 학자가 쓴 책인데, 러시아는 이 책을 보면은 가망이 없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푸틴이 막 저렇게 설쳐도 이건 끝났다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그 끝났다라는 이유를 뭐 몇 가지 이제 쓰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첫째는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통계학적 재앙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1년에 50만씩 줄어듭니다. 1년에 50만. 근데 50만씩 줄어드는 건 죽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2050년까지 러시아 인구는 지금보다 한 4분의 1 정도가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2080년, 지금부터 한 이제 60년 정도 후죠. 인구가 5,200만 명짜리 나라가 될 거다. 5,200만이면은 지금 한국하고 비슷한 나라, 지금 남한하고 같은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한국에 거의 뭐 100배 가까이 되는 나라인데, 지금 뭐 100배 조금 안 됩니다만은 옛날에 소련일 때는 100배가 좀 넘었습니다. 인구가 5,200만으로 계속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평균 수명 줄어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예멘이라든가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랑 같습니다. 그 러시아는 그래도 상당히 잘 교육받은 현대 국가고 서양 국가인데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제3세계 국가보다도 못하다. 이런 경우는 이 세상에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인종 종교 갈등. 러시아의 그 인종적 종교 갈등은 뭐 다른 나라보다 훨씬 극심한데 그 무슬림, 여기도 그 무슬림 갈등이 많죠. 체첸 문제라든가 또는 뭐 떨어져 나가겠다는 그 반군들이 항상 그 러시아 지금 소련 정부 지금 러시아 정부를 못 살게 하는데 인종 종교 갈등이 세계적으로 극심하다. 세 번째는 중국과 붙어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중국은 인구가 쭉쭉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그 시베리아가 다 중국 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그냥 넘어와서 살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뭐 가서 지키지도 못하고 이러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그 일란 버만 이 교수가 이 책을 쓴 것이 2013년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 나타나지 않은 소련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네 번째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바로 그래도 러시아가 경제는 조금 되는 거 아닌가 한 바로 그 무렵에 나온 책입니다. 러시아를 우리가 브릭스라고 그런 적이 있었죠. 브릭스라고 그래가지고 큰 나라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인디아, 차이나 이 큰 나라들이 그냥 막 발전을 한다 그래서 BRIC, 브릭스라고 이제 부른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지금 경제적으로 거의 뭐 하간 3년 사이에 경제가 한 30-40%가 줄어든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은 러시아의 GDP는 한국보다 적습니다. 러시아의 GDP가 2016년에도 한국보다 적고 2017년에도 한국보다 적습니다. 러시아의 GDP가 2016년에는 1조 2,830억, 한국은 1조 4천억, 그러니까 한국이 1,200억 정도 더 많네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038달러를 벌고 사는데 러시아가 1248불, 그러니까 세계 평균을 살짝 넘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러시아가 지금 하는 일이 국민들 먹여 살리고 국민들 평균 수명 늘리고 이런 것 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들이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기 새로 만들고 다른 나라 침략하고. 그래서 이건 소련 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골라 읽었는데 제목이 러시아's dead end. 데드 엔드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러시아는 끝났다는 그런 소리죠. An insider's testimony from Gorbachev to Putin. 고바초프로부터 푸틴에 이르기까지 이게 소련의 그 관리가 쓴 책인데 러시아가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는 몰락하는 나라라고 보는 것이죠. 이 책은 몰락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쓴 책이고 이것은 그래도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폭망한 데이터 잠깐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에 GDP가 2조 300억이었습니다. 2조 3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땐 많았어요. 근데 2015년에 러시아 GDP는 1조 3,260억입니다. 2조에서 1조 3천억이니까 1년에 그냥 한 7천억이 그냥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2016년에는 1조 2,670억.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러시아의 GDP가 37.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나라 같으면 대통령 쫓겨나죠. 3년 사이에 이렇게 그 GDP가 줄어들다니. 그러니까 100원을 벌던 나라가 3년 후에 보니까 뭐 63원 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정도로 경제가 폭망한 이유가 뭐냐?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 미국이 그럼 소련 경제를 폭망시켰느냐?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 석유가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석유가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 중동 석유 가격이 100불 정도 하던 석유가 40불대로 내려가죠. 여기 제가 그 석유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미국이 석유가 그 쉐일이 완전히 그냥 뭐 거의 폭발할 정도로 쏟아져 나온 것을 2014년 여름 무렵으로 칩니다. 2014년 여름 무렵에 1배럴당 가격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 될 무렵에 $50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50로 내려갔으니까 국제 유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러시아는 그 외환 수입의 한 거의 90%가 석유를 팔아서 버는 돈입니다. 즉 미국이 국내에서 석유가 나오는 바람에 중동산 석유 수입을 대폭 줄였고 중동산 석유 수입이 줄어드니까 중동에서 생산해낸 석유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이죠. 반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것도 같이 반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석유가 터졌기 때문에 러시아가 망하는 그런 거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 미국에서 석유가 이제 아주 폭발적으로 터질 때 14년 여름입니다. 그때 2014년 7월 우리나라 그 각 주유소에서 휘발유 1리터 평균 가격이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노스다코다의 백켄쉐일이 터진 것이죠. 그 이후에 석유값이 막 내려가가지고 2015년 2월 무렵에 한 반년 지났을 때 1리터에 1,200원까지 값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휘발유 사서 쓰는 사람들은 정말 좋았죠. 지금 이제 한 1,600원대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그 1,200원 이상은 전부 미국이 정치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1,200원이면 시장 가격으로 한 1,200원 정도가 1리터당 가격인데 그걸 1,600원 정도로 올려준다면은 사실 400원은 러시아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죽이지 않게 놔두는 것이죠. 러시아를 안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죽으면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은 세계 지도, 아시아 지도를 보면은 그 러시아는 바로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누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뚜껑 같죠, 뚜껑. 그런데 러시아가 정말 인플로드 돼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은 중국이 아시아 북방까지 다 그 세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러시아를 지금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 것은 트럼프의 그 대전략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살려주는 그런 전략이고 그리고 러시아를 살려주고 그럼으로써 유럽 국가들은 자기가 긴장해가지고 국방비를 더 늘리고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를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일석이조의 그런 전략을 이번에 그 유럽 방문에서 트럼프가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러시아를 이제 러시아하고 힘을 합쳐서 we should join Russia in efforts to contain China.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적과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적과 친구를 빨리빨리 바꿀 줄 아는 그것이 이제 외교 정책의 아주 이 기본이죠. 근데 트럼프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미국의 딥스테이트, 뭐 그 사람들은 이제 밑에 있지만은 숨어 있지만은 정말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런 힘을 가진 세력입니다. 뭐 폴 라이언도 거기 속할 거고, 그리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거기 속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거기 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자기의 그 인생의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뭐 워싱턴에 살던 사람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세계를 자기가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믿고서 이 정책을 하는데 그것이 엄청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왜? 기존 세력은 머리가 이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련은 러시아는 미국의 적 그리고 나토는 미국의 친구. 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뭐 러시아나 그 유럽이나 다 그게 그거고 트럼프가 딜해야 될 거래해야 될 그런 상대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여기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2014년에 그 표지를 그렸는데 곰이 이제 러시아를 곰으로 상징을 하죠. 곰이 숲에서 나오고 있는데 발에서 피가 납니다. 그래갖고 이 하얀 눈을 뻘겋게 이제 발적으로 적시는 좀 비참한 그림이죠.
이 특집 제목이 Russia's Wounded Economy, 러시아의 이제 부상당한 경제 했는데, 그 러시아가 부상당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부상을 입힌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석유가 터졌는데 그것을 이제 유탄을 맞은 것이죠,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러시아하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의 GDP가 한국보다도 작은 나라인데 한국이 미국하고 냉전을 벌일 수 있습니까? 냉전을 벌이려면은 힘이 비슷한 나라라야 가능한 겁니다. 러시아는 2차 대전 직후 한 50년 동안 그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을 벌였죠. 그 소련처럼 막강한 러시아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러시아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또는 뭐 크리미아 반도를 푸틴이 이제 점령을 했죠. 군사력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했는데 2014년의 일인데, 그것은 비단 트럼프 대통령만이 그것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한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기를 달라고 졸른 적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주면은 자기네들이 소련군을, 러시아군을 쫓아내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색하면서 무기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런 면에서는 정책이 다르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비난을 안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을 엄청나게 받고 있죠. 그 이유는 저희들이 뭐 자주 얘기했지만은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싫은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하는 일이 다 싫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죽하면은 오바마의 그 중앙정보국장이 트럼프가 요번에 한 일은 거의 반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트럼프는 거꾸로 얘기를 하겠죠. 네가 반역을 하고 있다라고.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진행된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그 주류 언론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스를 보고 지금 트럼프가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트럼프의 외교 정책, 트럼프의 전략을 냉혹하게 보지 않는 그런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또 지금 뭐 트럼프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진행됐는데, 하여간 이번 유럽 일주일 방문은 트럼프가 세상을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꿔보려는 그 트럼프적 그 세계 전략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